광산구 역사기행 광산구를 알리고 시즌2에서 노기욱과 함께하는 어등산 의병열전을 진행할 노기욱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진행할 내용은 임진의병 그리고 병자의병, 또 이어서 한말의병, 또 동학운동, 3.1 만세운동, 5.18에 이어지는 고귀한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산의병이 의병의 모토였으며 의병의 진원임을 알리는 그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산의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산 어등산을 주변으로 했던 임진의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1392년에 부강병책으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이때 조선 주변에 있었던 왜구들은 크게 흥기하여서 조선의 연해를 침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1555년 을묘예변이 대표적인 경우를 할 수 있는데, 이 을묘예변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달랑진에 침투했던 이 왜구들이 영암까지 유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제주도에서 진압이 되는데, 이때 송천 양정 선생께서는 그 어머니 상중에 있었던 종친 양달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난에 적극 대응해라, 의병을 일으켜라, 이런 글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서 승전할 수 있도록 그 간발하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92년이 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는데, 사실 임진왜란은 일본군들이 32만 명의 정규군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4월 13일 다대포가 함락이 되면서 전쟁이 본격화되는데, 4월 15일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5일 이순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장들하고 상의를 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가 4월 27일 그 부승지였던 민준이 보낸 서장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지휘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돈에 있는 지휘관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내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어서 온 4월 30일 날 그 민준이 보낸 서장에서는 각 포구에 있는 그 군선들을 거느리고 급히 출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명령하거든요. 이 출전 명령에 따라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 수군을 격파하게 되는데, 이 이순신 장군의 일본 수군 격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군들은 수륙 양용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병참선이 차단이 되면서 하루 최소한 600가마 이상씩의 식량을 소비했던 그들에게는 사실은 굶주림과 기아라는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닥치면서 전쟁을 패배로 몰게 됩니다. 결국 이때 이제 민중 속에서는 의병이 봉기하게 되는데, 어등산 박산마을에 살고 있었던 그 양산숙 일가들도 여지없이 이 의병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김천일 장군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자 여기에 참여해서 북상을 하게 되는데, 북상하는 이유는 경기도 지역으로 가서 한성수복을 하겠다는 그 목표를 갖게 됩니다. 이 활동을 마치고 그 다음에 1593년 4월 되면서 다시 남하를 했어요. 이때 이제 진주성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십니다. 고씨 일가가 참여를 하게 되고, 특히 또 김응복, 박승남, 배승무, 또 우리 그 범세동 후손인 범기생, 범기봉 형제들, 또 오씨 일가, 오빈, 오계수, 오유, 이런 분들이라든가, 또 유희준, 이수익과 이수함의 형제, 특히나 그 정함, 정구의 형제, 이분 모두들이 다 함께 진주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광산의병의 모토는 보면 스스로 이 전란을 극복하는 주인공이다라는 자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향했던 충절을 이 만천하에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송천 양정 선생님께서는 그 남북 재승 대책으로
왜구를 진압하고 북쪽에 있는 여진족들을 진압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송천 양정 선생님은 양팽선의 아들이었습니다. 1540년 생원시에 이렇게 급제를 하셨어요. 장원으로 이렇게 급제를 하시고 연이어서 을과에 급제하셔서 홍문관의 이 벼슬길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홍문관 수찬과 또 예문관 본교 대교들을 다 거치십니다. 특히 사관원 사원부 공조 예조 병조들을 두루 거치시면서 공무를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데, 그 병조 자량을 지나실 때 이 남쪽 애구 진압 방법, 북쪽의 여진을 진압하는 방법을 그 글로 써서 남북 재승 대책이라는 글로 장원급제를 하시게 됩니다. 결국 애구들은 강에서 이 땅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고, 북쪽의 여진자는 그 기순을 해유해 가지고 그들을 울타리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중종 임금께서는 이 송천 선생님의 그 학문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셨어요. 물론 하수 선생님도 높이 평가를 하셨지만은 중종 임금께서 그 강해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송천의 학문은 문장의 깊이가 강물과 같고 그 빛나는 것이 호랑이 가죽과 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순창 군수도 지내시고 그 뒤에 홍문관 수찬을 거쳐서 광주 목사, 진주 목사, 그리고 이제 경주 부윤까지 지내시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의주 부윤으로 기용이 되셨는데, 이때 이제 명나라를 가시게 됩니다. 성절사로 가셔서 해안나무를 가지고 오시는 또 그 길이 되기도 하는데, 그 후에 황해도 감사에 임명됐으나 이제 벼슬길을 그만두시고 낙향하에서 임유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사들로 보면 정철이라든가 백광운, 옥봉 선생님, 특히 고죽 최경창 선생님들, 지역에 아주 명망 있는 학자를 배출해요. 동해 안중묵도 이분의 제자이시기도 해요. 특히나 안중묵은 그 이순신에게 전략과 전술을 전수했던 아주 독특한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김인우라든가 석천 이몽년 선생과도 학문적 교류를 나누십니다. 또 이를 칭송하는 그 선정비가 지금 광주 비석거리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비석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정비가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천 양정 선생님의 그 아들이었던 양산숙은 임진왜란일자 창의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은 성원 문화에서 수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님과 함께 창의를 하시는데, 김천일 장군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도에서 이제 군사를 주둔시켰는데, 이때 이제 김천일 장군이 우리의 전황을 임금에게 알려라 합니다. 그래서 이 밀서를 가지고 곽현과 함께 의주 행제소에 가게 됩니다. 이때 선조 임금은 사실 전황을 알지 못했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 즉석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공조 자량으로 양산숙 선생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돌아갈 때 교서를 줍니다. 이것을 영남과 호남에 있는 의병장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이걸 갖다 전달하고 다음에 진주성에 들어가서 혈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진주성 전투는 얼마나 치열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군 1만 명에 일본군 9만 3천 명과의 결전이었는데, 주야로 9일간에 걸쳐서 치열한 혈전을 벌인데 무려 100회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순절한 양산숙 의병장에게 좌성지로 추중하고 시효를 충민으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 형님 양산용은 그 울량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23살에 생원시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우와 함께 그 김천일 희하로 들어가서 의병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그 곡식을 거두어서 1만여 명의 군량을 조달하는 데 앞장서십니다. 1593년 6월 29일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진주성에 함락이 됩니다. 이때 아우 양산숙이 진주 남강에서 몸을 던져 순절했다라는 이 비보를 듣게 됩니다. 바로 행장을 챙겨서 초원장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 그 송천 양정묘 아래 장사하게 됩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그 피난길에 나서는데 영산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일가족들을 태우고 가는 배가 몽탄강 하류쯤에 이르렀을 때 적선들과 마주 닥치게 됩니다. 이때 이 적선들은 명랑해전에서 패전하고 이쪽 지역을 약탈하기 위해서 올라온 그 약탈 배들이었습니다. 이 배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되자 온 가족이 충절과 지조를 지키면서 바다에 투신하여서 순절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막내 동생이었었던 양산축의 아들이 그 양만영입니다. 그런데 이 양산축도 이 몽탄강에서 순절하시고 그 이제 아내였던 자흥고 씨, 그러니까 이 자흥고 씨가 사실 그때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요. 그래서 자흥고 씨는 그 몸을 보존하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자흥고 씨는 우리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하셨던 호남의 대표적인 복수장 고정우의 큰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의모당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모당 고 씨 부인은 피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들어와서 양만영을 낳게 되는데, 병자호란에서 의병장이 되었던 그 양만영이 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의모당 고 씨 부인은 이 아들이 장원급제하기를 매우 고대하면서 사당 앞에서 충효를 상징하는 이 동백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 동백나무를 보고 한림학사 장원급제 동백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양만영은 영광의 강항 선생께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사마시에서 응시해서 장원합니다. 이에 같이 증광시 문과에 급제한 뒤 시강원을 거쳐서 예문관, 예조 자량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시는데, 1624년에 이괄의 반란이 일어나요. 이때 다시 의병과 군량을 모으기 위해서 앞장서십니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이제 정묘회란이 일어나자 삼도 소모사였던 김장생의 부대에 들어가서 종사관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대과에 급제하면서 그 한림학사를 제수받게 되는데 1636년 인조 14년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 이제 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십니다. 이때 또 다시 청나라 침입으로 병자호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양만영 선생은 자기 사촌 형이었던 양원영이 그리고 조카했던 양진남 등과 함께 옥과로 갑니다. 이 옥과에 의병청이 있었는데 이 의병청에 그 현감이었던 이흥발과 같이 창의 경문을 써요. 젊은이여 창의하라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창의를 돋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창의에 앞장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생전에 군수, 현감, 외직과 내직이었던 수찬, 지비, 영교 등을 다 거치면서 결국 영국 원정궁신에 이렇게 녹훈이 되게 되십니다. 이곳은 동호동에 자리 잡고 있는 양송천의 묘역입니다. 시 지정 기념물 8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양송천께서 그 중국에서 성절사로 가셨다가 1577년 돌아오시면서 해화나무를 중국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때 그 성절사로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신종 황제께서 그 성절사한테 회답으로 무엇을 줄 것인가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때 삼정승을 상징하는 해화나무를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받아서 들고 온 해화나무를 이 자리에 심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광산의병의 그 상징적인 송천 양정 선생님의 이 묘역에서 그 유호비가 3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신도비로서 첫 번째 이쪽에 있는 송천 선생님의 비가 있습니다. 민병승이가 그 시장을 지었고, 그 다음에 양산숙 그 아들의 또 비가 있고, 그 다음 이쪽에는 보면은 양만영의 비가 서 있습니다. 특히 한림학사라는 제하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학문이 높다고 소문과 평판이 자자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광산의병 중에서도 그
양만영의 어머니 되시는 이 고씨, 그러니까 의모당이라고 불리는 이 고씨 할머니의 묘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비에서도 보면 양산축의 묘 그래가지고 유인 자흥 고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자흥 고씨는 아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의병장으로 배출하게 되고 한림학사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주 우리 지역에서 독특한 그런 의로운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광산 의병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그 행적을 나타낸 그 충민공의 묘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분의 그 부인은 또 삼양포에서 순절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행적이 그만큼 컸던지 이 행장과 기문, 특히 비문을 당대 그 이름이 있었던 오세창이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 볼 때 이분의 저리가 후세까지 크게 이렇게 전달됐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비석은 다른 비석하고 다르게 특히 공신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형태의 비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간머리 부분에는 용이 지금 그 여의주를 이렇게 감고 도는 듯한 매우 미려하고도 섬세한 조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인송되는 과정 중에서 뭔가 틀렸던 글자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서 다시 병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기했던 당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통돌로 되어 있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대리석으로 이렇게 그분의 일생의 모습들을 어디 한 곳에 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조해서 만들었던 걸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양산축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 태어난 양만영의 묘입니다. 여기 보면 한림학사, 양공, 만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만영은 유복자로 태어나게 되시고 그 뒤에 이갈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되고, 이어서 병자호란, 또 그 전에 정묘혈란, 이 세 번의 의병을 거병하셨던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병자 의병 창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행적들을 인조가 크게 높게 평가해서 나중에 공신록에 이렇게 등재하게 됩니다. 이분의 그 행적들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어서 의병으로 연결되는 절의의 표상이고 절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산, 특히 박매마을 이러한 양씨들의 행적들은 돌이켜보면 대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절의에 가득 찬 모습들의 한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어등산은 광산구 박매마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광주하고 특히 나주, 또 한쪽으로는 장성, 이 중심에 위치하면서 이 모든 물산들을 집약할 수 있는 이런 거점이다 보니 의병들이 자연히 활동하기 좋은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말에는 가장 투쟁적이었던 의병들이 등장을 했고, 또 이러한 의병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전통과 절의를 다 이어받았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사의 정치 이념과 걸맞게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상강문은 충효열을 실천한 9분을 모시고 있는 정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1635년에 홍탁이 상수하에서 정면 5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형태로 이와 같은 상강문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그 양산숙, 그가 지향했던 충절의 내용들을 온통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든 근본을 충과 효에서 찾으려 했던 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곳은 그 광산 박매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양씨 상강문의 내부입니다. 이 내부에는 9분의 정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요. 특히 이 9분들은 충, 절, 효를 다 함께 이루가신 분들이어서 다른 어떤 곳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조선사의 이념하고도 맞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광산구 박매마을의 의병들은 을묘의 해변에서
의병으로 간발하게 계시는 그 송천 양정 선생님, 그리고 그 아들 또 진주성에서 순절하신 양산숙, 또 병자호란에 거침없이 나섰던 양만용 선생, 한림 양한림, 이와 같은 활동들이 광산구 박호 마을에서 진행이 됐다고 봤을 때, 이 박호 마을, 박매 마을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리까지 대를 이어가는 충절을 실천했던 그런 고장이고, 진정 의병을 발원했던 발원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살펴본 이 광산구 박호 마을 의병은 임진 의병의 중심이었음을 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의미에서 이들을 추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병자호란 의병에 대해서 광산 그 이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